음모론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속여야 되잖아요. 당시의 아폴로 미션은 연계된 기관들에 속한 사람들까지 하면은 30만 명에서 35만 명이 투입된 미션이었어요. 35만 명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지금도 아르테미스가 가 있는 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획기적이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인류가 54년 만에 다시 달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주실 오늘의 전문가 항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입니다. 아니, 저희가 공교롭게도 네. 녹화 이래 맞아요. 지금 달 뒷면을 선에서 오고 있는 걸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이걸 맞아요. 중계를 해줘서 했었어요. 그걸 또 개인 채널에서 또 방송을 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네. 여기 오기 직전까지 예.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왔었죠. 그러니까 달 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지금은 뭐 계획된 거 이상으로 정말 스무스하게. 잠깐 문제는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화장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0일의 여정에서 첫째 날 화장실에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 1일에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무려 약 54년 만에 그렇죠. 다시 달 궤도로 향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건데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 자세히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달 탐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1960년대 네,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갔었던 아폴로 미션이 누구나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네.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가 오히려 더 달로 가는 프로젝트에 맞는 이름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연세가 65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살아생전에 우주인이 달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현 세대가 예. 직접 눈으로 인류가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광경을 처음 목격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54년이 지났는데 달까지 가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갈 이유가 없었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11호가 착륙을 해서 달에 흙도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올 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발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폴로 전체 비용이 거의 현재 돈으로 340조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조금 넘죠.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동기도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이미 다 해봤던 거고. 그 비싼 돈을 들이고 그 위험성을 감수를 하면서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00조 정도. 지금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많이 들어가죠. 일단 지구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폴로 미션은 2명만 내리는 거고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였어요. 가서 뭐 있는지 보고 깃발 꽂고 흙 좀, 돌 좀 가지고 오는 미션이었어요. 약간 캠핑 갔다 오는 거죠. 근데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장비 챙겨야죠. 예.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플렉스 해가지고 진짜 좋은 캠핑 장비들 사가지고 캠핑을 다녀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르테미스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의 전초기지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산 중턱 어딘가에 예. 통나무 집을 지어서 거기서 앞으로 30년간 계속 누군가가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땅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집부터 지어야 될 거잖아요. 전기 들어와야 되죠. 식수 들어와야 되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훨씬 더 임무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번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착륙선의 모습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세턴 5라고 하는 곳에 착륙선과 사령선을 동시에 싣고 갔어요. 왜? 사람만 내리면 됐었어요. 갔다 오는 거니까. 캠핑이니까 차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 승용차에 집 지을 자재들, 건물들, 배터리, 뭐 발전을 위한 발전기 이런 것들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착륙선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싣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착륙선을 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착륙 지점도 예전에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평지였어요. 이번에는 그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거기 보면은 베이스 캠프 차리는 데 있죠. 거기만 약간 평지예요. 나머지는 전부 히말라야 산맥이 네. 험준하게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뚫고 거기에 캠핑 사이트에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한 것도 맞지만 기술이 발전한 것 이상으로 이번에 목적과 그다음에 수행해야 될 임무가 높아진 거죠. 모든 과정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로켓을 쏘는 게, 위성을 쏘는 게 일상이 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사람도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은 사실 500km 상공 이상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38만 킬로미터에서 40만 킬로미터를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50년 만이에요. 그때 보냈는데 지금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시험들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달에 다시 가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애초에 간 적이 없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달 착륙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르테미스가 가 있는 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가는 것도 약간 획기적이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물증적인 증거가 있죠. 첫 번째가 월석이죠. 달에서 가지고 온 돌이 있다. 그런데 그 월석을 속이려면 이 월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세계 지질학계를 다 속여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가 여러 천체 관측소에서 달에다가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측정을 하냐? 거기에 반사경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아폴로 미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된 미션이었어요. 연계된 기관들에 속한 사람들까지 하면은 30만 명에서 35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모론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속여야 되잖아요. 30만 명에서 35만 명의 입을 막을 수 그거 있다? 쉽지 않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조금 그렇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소련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련이 당시에 미국과 계속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냈다? 근데 얘네가 봤는데 이게 가짜야. 소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파헤쳐 놨겠죠. 근데 소련이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저는 아폴로 13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폴로 13호는 사고가 있었지만 우주인 3명을 다시 무사히 기환시키면서 아주 성공적인 실패였거든요. 소련하고 경쟁 체제였는데 사고로 꾸밀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음모론을 정말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성조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 같은 게 달에는 바람이 불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축 처질 쳐져야 수밖에. 되는데. 그때가 기역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흔듭니다. 처음에 우주인이 흔들어요. 아니 그 장면이 남아 있어요. 그게 흔들면은 대기가 없으니까 한동안은 흔들리겠죠. 흔들었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또 있어요. 별이 안 보인다. 낮에 별이 보입니까? 낮에는 안 보이죠. 네,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달에서도 낮 지역에서 별이 안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달에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사령선을 만나서 돌아왔냐?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기술이었을 것 같은데. 달에는 대기도 없고 지구 중력이 6분의 1에서 7분의 1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엔진 하나만 있으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막 달의 중력권을 탈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150km 상공에 사령선이 떠 있어요. 그만큼만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한 개로 충분했던 거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력도 세고 대기라는 두꺼운 장애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였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후 2028년 아르테미스 4호에서 인류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 계획 목표한 대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반반이라고 보고 반반이에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은 우주 탐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구에서 가장 힘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지금 이제 원래 2호가 발사가 될 예정이었는데 2년이 밀렸죠. 늦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발사를 하게 된 거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아르테미스 3호에서 달에 인류가 내렸어야 되는데 조금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르테미스 3호는 지구 궤도를 돕니다. 달까지 갔다 왔는데 왜 지구 궤도를 돌아? 라고 왜 했으면은 돌아요? 예. 이게 아폴로 미션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이 아폴로 8호와 똑같고요. 아폴로 9호와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아르테미스 3호입니다. 아폴로 9호는 뭐를 했었냐면은 당시에 달 착륙선과 사령선이 있죠.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는 사령선이 지구 궤도에서 도킹하는 훈련을 하고 복귀를 했었어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3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달 착륙선이 거대한 화물선이 돼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라 화물들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달 착륙선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이라고 하는 달 착륙선 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휴먼 랜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HLS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은데 도킹을 할 겁니다. 지구 궤도에서. 그래서 착륙선 따로 쏘고 사령선 따로 쏘고 해서 지구 궤도에서 도킹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내려오고 28년도에 아르테미스 4호는 이제 그렇게 도킹을 한 상태에서 착륙선이 달에 내리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호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발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아르테미스 목표에서 조금 수정이 된 거는 뭐냐면 이전에 아르테미스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달 주위를 도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무기한 지연이 됐고요. 이 프로젝트 대신에 직접 달 표면에다가 기지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상주를 할 수 있는 기지를 달 표면에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달 착륙을 시도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반반 정도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아직 스타쉽 또는 블루문의 실체가 뭐 스타쉽 같은 경우는 12차 발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실체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타고 달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쳐야 될 관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케줄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29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돈이 되어야지 계획대로 더 빠르게 추진을 하는 맞아요. 거고 그 달 탐사를 결국 이뤄냈을 때 뭔가 이득을 볼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보이나요, 그게? 자원을 채취해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우주 탐사를 가서 달에 착륙선을 내린다. 이 기술은 정말 독보적인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달에 여러 번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화성인 거거든요. 근데 화물을 많이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러니까 한 번 쏠 때마다 달에 갈 때마다 필요한 화물들을 조금씩 기지에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서 화성으로 갈 때는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화물을 한 번에 싣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심우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화성이라든지 화성 그 너머를 가기 위한 약간 기착지 중간 정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성을 가려면은 애초에 정말 많이 들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비타민 같은 것들도 가져갈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사소한 것들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소한 것들도 챙기겠다라는 건데 달에다가 갈 수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가져가 놓고 달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화성으로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국가 단위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모두 달 탐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을 제외하고 달 탐사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의 양강 체제는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달 뒷면에 착륙을 해서 샘플도 가지고 왔었고요.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달 뒷면에 착륙도 성공을 한 나라예요. 그만큼 미국 다음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우주 기술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인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찬드라얀이라고 하는 이 우주선이 달 남극에 성공을 했었고요. 무인 탐사선이었죠. 그리고 일본도 슬림이라고 하는, 물론 완벽하게 착륙하지 못해서 약간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달 착륙선을 보낼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러시아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정신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2030년대에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 7개 국가 중에 하나에 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달 탐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제법상 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어떤 지역을 소유하는 거는 안 돼요. 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소유하는 거는 안 되는데 활용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유는 하지 않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든 이용을 하겠다, 기지를 짓고 여기에다가 뭐 개발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의 국제법상 맹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그 규칙을 만들게 될 거예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러시아와 합작해서 그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아르테미스 협정 국가에 안 들어가 있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협정 국가라고 하는 50개 국가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우주 개발과 관련된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질서는 누가 만들 수 있냐? 선점하는 국가들만이 이 질서에 만들고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원도 뭐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원도 중요하고 하는 건데 그 자원을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 자원은 예를 들면 뭐 현지의 기지에서 산소를 만든다든지 물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구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우주 탐사에 있어서 선점을 하고자 이렇게 달 탐사에 많은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상을 해보자면 그것 역시도 강자들 중심으로 정해질 맞아요.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 권리에 있어서 영향력을 조금 더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역량을 많이 빨리 키워야 될 거고요. 이번에 그 달 탐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초소형 큐브 위성이 실려서 올라갔습니다. 벤 앨런대라고 하는 지구의 자기장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케이라드 큐브가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신호가 닿지가 않아서 통신이 연결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지금의 다누리호, 달 궤도를 계속 돌면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다누리호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아르테미스가 추후 아르테미스 4호에서 달 착륙을 할 때 달 착륙 선정지를 위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보내고 있는 게 다누리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탐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관측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화성 이주를 목표로 맞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항성님께서 보시기에는 화성 이주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게 흔히 말하는 우주 전체에서 고등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 애초에 생겨난 그 행성 또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개척지를 꾸리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달은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기가. 하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얇게나마 대기가 있고요. 자전 속도라든지 화성의 하루 이 정도는 지구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화성에서 지구와 같은 삶을 누릴 수는 없겠죠. 오랫동안 이제 진화라는 거를 해왔잖아요. 지구의 환경에 맞춰서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생명체들이 다 자기에 맞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가 화성에 건너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개척하고 몇 세대만 걸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해서 결국에는 지구의 인류와 조금은 달라지는 인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화성인, 여기를 지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할 거냐 사람들이 갈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의 모든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화성 이주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가 보시기에 네, 대략 언제쯤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는 화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빠르면은 20년, 늦으면요? 늦으면 30년. 그래도 그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2055년 되면은 확실하게 화성에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우주 탐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걸로 좀 지구를 더 살기 좋게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느끼는 거는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사탕이라든지 맛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차를 선물해주고 집을 선물해준다고 그 아이가 해피해야 할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근데 그 아이가 성숙해가지고 30대가 됐어요. 차가 필요해지고 그다음에 집이 필요해지고 이런 조건들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지금 딱 이 과정이라고 봐요. 당연히 차를 살 돈으로 장난감을 많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장난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순위가 낮아진 거예요. 나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문명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필요한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주 탐사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런 우주 탐사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나라만이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주 탐사에 있어서 그 정도의 성숙함에 들어온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인류가 화성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달 탐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 100조가 아니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까지 떨어져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인류가 화성에 감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더 이득이 되는 순간도 올 거라고 보세요. 경제적 효과라는 게 존재를 하냐 안 하냐는 예. 예를 들면은 약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같은 게 지금 하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류는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단계에서 그게 뭐 그런 게 하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리셋이에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화성에 있고 달에 있다라고 하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들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는 거를 화성에도 달에도 이전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들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을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인류에 있어서 달 탐사, 우주 탐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2가 예. 달 주위를 돌면서 지구가 정말 조그만하게 보여있는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달로 가는 와중에도 정말 동그란 지구 사진을 보내줬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주정거장이나 이런 데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동그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멀리까지 가야지만 완벽한 지구의 동그란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조그만 지구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 인류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낭만적인. 저 작은 점 하나 속에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있나?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 거죠. 그다음에 더 탐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제 달이고 화성이고 그 앞에 목표를 이루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진공청소기, 라텍스 베개,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현대 문명의 이 기기들은 전부 우주 탐사의 부산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발명된 기술은 아니지만 우주 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생활이 전부 편해진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스핀오프라고 부릅니다. 원래 기술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파생된 실생활을 이롭게 만드는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들 스핀오프 기술이라고 하는데 스핀오프 기술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주 탐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더 편리해지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항성님과 함께 달을 향한 인류의 도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